울산 간절곶 앞바다는 봄에도 매섭다. 바람은 여전히 날카롭고 물결은 낮은 목소리로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최만식은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이다. 머리는 백발로 뒤덮였고 얼굴은 햇빛과 소금에 절여진 듯 주름이 깊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기보다 바다를 향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침 3시에 바다로 나간다. 아무도 없는 부두, 기름 냄새나는 어선 위에 혼자 올라타 모터를 켠다. 스마트폰도 GPS도 없다. 오래된 나침반과 손에 익은 감각만으로 바다를 안다. 누군가는 그를 고집불통이라 했고 누군가는 시대에 뒤처진 영혼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매일 바다로 나갔다. 이유는 스스로도 잘 몰랐다. 아마도 언젠가 떠나간 이들을 따라가기 위한 여행 연습 같았다. 그의 아내는 20년 전 태풍 속에 배를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 하나뿐인 아들은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매일 혼자 바다에 나간다.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있는 척을 한다. 그날도 그랬다. 바다는 특별할 것 없이 잔잔했고 하늘은 연한 회색이었다. 그는 익숙한 구역에서 그물을 던졌다. 커다란 물고기를 기대하진 않았다. 단지 뭔가라도 끌어올려야 하루가 의미 있게 끝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끌어올린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처음엔 무거운 느낌이었다. 그물에 이상한 저항이 느껴졌다. 그는 힘을 줘 끌어당겼고 물속에서 어렴풋한 그림자가 떠올랐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큰 형체, 검은 갈색 털, 축축하게 젖은 몸. 이게 뭐야? 그가 중얼이며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그 형체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갈기 있는 머리, 빛나는 황금색 눈동자, 그리고 벌어진 입. 사자였다. 정확히 말하면 젖은 바닷물에 절여진 수사자. 몸집은 크고 갈기는 축 늘어졌으며 숨소리는 깊고 거칠었다. 그는 경악해 뒤로 물러났지만 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고 그저 배바닥에 몸을 누인 채 눈을 떴다. 그 눈은 야생의 분노가 아니었다. 차라리 고통, 혼란, 절망 같은 무언가였다. 최만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게 꿈인지 환각인지 몰랐다. 바다에서 수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바다에서 육지동물이 나오다니? 그것도 맹수 중의 맹수? 그러나 눈앞의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낡은 담요를 꺼내 사자에게 덮었고 물 한 병을 열어 조심스럽게 입 근처에 댔다. 처음엔 반응이 없더니 사자가 천천히 혀를 내밀어 물을 핥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용히. 그는 속삭였다. 넌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사자의 목에는 금속 조각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 있었고 가느다란 봉합 자국이 가슴팍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인간의 손길이 분명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험 혹은 조작의 결과였다. 바다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배를 섬 근처로 정박시켰고 사자를 작은 창고 같은 공간에 눕혔다. 바다 위에 떠있는 고요한 어선 안에서 인간과 맹수는 같은 침묵 속에 있었다. 사자는 고개를 들어 최만식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외침보다도 강하게 울렸다. 제발 날 잊지 마라. 최만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작은 라디오를 켰다. 채널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잡음 사이로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때 사자가 반응했다. 몸을 살짝 일으키더니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다. 이 노래를 기억하냐? 그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사자는 단지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었다. 뭔가를 기억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이튿날 그는 배를 몰아 부두로 돌아왔다. 사자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그는 마을의 외딴 창고로 사자를 옮겼다. 이젠 혼자 알 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오랜 친구,
윤서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명윤리와 신경행동을 연구하던 그녀는 2년 전 국립생명과학원에서 사표를 던졌다. 연구의 방향이 도덕을 벗어났다고 말하며 떠났던 이였다. 내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 또 폐그물에 고래가 걸렸어? 아니, 사자야. 바다에서 건진 놈이야. 근데 그냥 사자가 아니야. 이 녀석, 기억해. 짧은 침묵이 흘렀고 윤서진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어디야? 지금 갈게. 그 순간부터 최만식은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이건 기억을 되찾은 한 존재의 마지막 외침, 그리고 세상이 그 기억을 외면하려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바다에서 고요히 살던 노인이 이제는 그 기억의 증인이 되었다. 윤서진 박사가 도착한 것은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검은색 SUV가 조용히 창고 앞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둘러매고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녀는 최만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혜태가 있었다. 최만식이 붙여준 이름이었다. 전설 속의 존재, 정의를 지키고 불의에 분노하는 신수. 사자와 닮은 형상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보다 더 인간 같아 보이는 이 생명체에 단순히 동물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모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게 실화야? 윤서진은 사자를 본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녀의 접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눈은 뜨고 있었다. 낯선 이방인을 향한 경계와 동시에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담긴 눈이었다. 혜태야, 인사해. 너 덕분에 세상이 뒤집히게 생겼어. 최만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혜태의 몸을 살폈다. 가슴에 남은 봉합 자국, 목 근처 피부 아래 금속 감촉, 그리고 전신에 남은 염분의 흔적.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맥박을 재고 손전등으로 눈동자의 반응을 확인했다. 심각하진 않지만 내장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분명히 칩이야. 추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아.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걸 알아내는데 내가 필요해.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여러 문서를 열어 보여주었다. 그중 하나는 K-731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기밀로 보이는 스캔된 문서들, 연구일지, 표준 실험 프로토콜. 731이란 숫자, 익숙하지? 일본군 시절 생체 실험하던 부대 아닌가? 맞아. 이름을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일부 다국적 기업이 과거 일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물학 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루머가 있었어. 특히 해양 기반 시설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말이지. 그럼 혜태는 인공적으로 조작된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아. 유전자 편집, 신경행동 조정, 기억 각인, 그리고 버려진 거지. 실패작이 되었거나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나. 말을 마친 윤서진의 표정은 복잡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인간으로서의 경악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다시 아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혜태가 반응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음악이 나는 방향으로 귀를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윤서진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바뀌었다. 방어적이기보다 인지적이었다. 이 노래, 특정한 자극 반응이 있는 듯해. 아마 실험 중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기억 트리거일 가능성도 있어. 음악을 통해 안정화시키는 방식은 이전에도 존재했지. 기억하는 사자라. 최만식은 고개를 저었다. 사자가 아니야. 이젠 그 이상이야. 며칠 후 윤서진은 혜태의 상태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피를 채취했다. 휴대용 분석기를 통해 기본적인 혈액 수치를 확인하던 중 그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건 단백질 수치가 비정상적이야. 무슨 말이야? 자연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합성 단백질이 검출되고 있어. 이름을 붙이자면
KBP-17이라고 하자. 이건 생체 내에서 특정 뇌 활동을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전형적인 행동 조절용 물질이야. 그 말은 혜태는 실험용이었어.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라 조작을 위한. 이 단백질이 장기적으로 신체를 망가뜨리고 있어. 내부 장기에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만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도 놈은 기억했어.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 윤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 단백질은 기억과 감정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런데 혜태는 오히려 정서적 반응을 유지하고 있어. 이건 실험체로선 실패일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은 제거하려 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창고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혜태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여전히 고요히 누운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잊히지 않으려는, 기억하려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주길 바라는 눈빛. 그것은 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건 증인의 눈이었다. 그날 밤 윤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에 일지를 기록했다. 실험체 혜태는 고도의 감정 반응과 기억 회복 능력을 보임. 인공 단백질에 의해 손상된 신경망 속에서도 자율적 인식과 정서적 반응을 유지. 이는 과학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복잡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기억이라는 요소가 생명 윤리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기록을 마친 그녀는 다시 혜태를 바라보았다. 창고 안은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혜태의 눈동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단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혜태는 여전히 창고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적게 움직였지만 눈동자는 점점 또렷해졌다. 윤서진은 그가 단지 생존을 넘어 주변을 인식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감정에 반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확신했다. 그러던 중 강미경이 나타났다.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며 군 관련 민감 이슈와 생명윤리 문제를 다루던 그녀는 최근 들어 SNS에서 돌고 있는 바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야생동물 루머에 주목하고 있었다.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몰래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 배 위에서 누워있는 커다란 동물의 실루엣. 그것이 그녀를 간절고도로 이끌었다. 최만식 선생님이시죠? 저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바다에서 무언가 이상한 생물을 발견하셨나요? 처음엔 최만식이 말을 아꼈다. 그러나 윤서진이 그녀를 믿어도 된다고 판단하자 마침내 창고의 문을 열었다. 혜태는 익숙한 듯 그들을 바라보았고 강미경은 순간 말을 잃었다. 이건 진짜 사자예요? 진짜라고 부르기엔 이 아이는 더 복잡한 존재야. 윤서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강미경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한 생물학적 뉴스가 아니었다. 국제적으로 감춰진 무언가, 터뜨릴 경우 파장이 클 진짜 이야기였다. 당신들,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단서를 찾고 있어. 윤서진은 혜태의 몸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과 칩의 일련 번호 사진을 보여주었다. 숫자 조합에는 K-731이라는 코드가 명확히 새겨져 있었다. 731.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악명 높은 생체 실험 부대. 그 이름을 그대로 따르다니 의도적이네요. 강미경은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들고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꺼냈다. 그녀는 과거부터 아시아 전역에서 은밀히 진행 중이던 생명공학 프로젝트에 대해 추적해왔다. 중국 해역, 특히 황해 남부에는 민간 기업으로 위장한 해양 연구 플랫폼이 여럿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수산 연구나 자원 탐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 목적의 생물학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내부 증언이 있었죠. 그녀는 웨이싱 화상, 이성 사진을 여러 하나의 좌표를 가리켰다. 여기 ST-09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전부터는 12-9로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고 소속도 애매해졌어요.
하지만 위치는 그대로. 혜태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 아이가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험이 실패했거나 혹은 너무 위험해졌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의도적인 폐기였을 수도 있어요. 윤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실험체가 예상을 벗어난 감정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실험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제거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데 혜태는 어딘가로 향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냥 표류한 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누군가가 도와준 걸까요? 내부 고발자. 강미경의 질문에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가 그를 바다로 흘려보내며 바깥 세상에 경고하려 했을지도 몰라. 그 순간 혜태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전보다 확실히 기력이 약해졌지만 그는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강미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카메라 꺼내도 될까요? 촬영은 안 돼. 야인은 아직 보호되어야 해. 대신 기록은 남겨줘. 진실은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니까. 그날 밤 강미경은 서울의 한 고위급 지인에게 암호화된 파일을 보냈다. 그녀가 촬영한 혜태의 영상, 혈액검사 결과, 집의 번호, 12-9의 위치 정보, 그리고 윤서진의 분석 노트까지. 지인은 경고했다.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야. 생명윤리, 국방, 외교, 다 엮여 있어. 잘못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어.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서 숨쉬고 있어. 다음 날 새벽, 윤서진은 혜태에게 진통 완화제를 투여하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기억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은 널 두려워했어. 최만식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낡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고, 아리랑의 선율이 또다시 흘러나왔다. 혜태는 몸을 돌려 라디오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젠 우리가 널 기억할 차례야.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창고 안에서 세상이 감추려 했던 기억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은 결코 다시 잠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며칠 뒤 강미경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특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에 단순히 내보낼 수는 없었다.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혜태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외신 기자와 접촉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와도 연결을 시도했다. 그들에게 보낸 첫 문장은 단순했다. 우리는 기억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서진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연구소의 은퇴 교수와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그녀는 혜태의 존재와 그의 상태, 실험적 흔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당신은 그 존재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감정과 기억을 가진다고 생각하나?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생리적 반응과 다른 점입니다. 이건 유전자 윤리 문제만이 아니요. 정치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요.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공개해야 할 겁니다. 그 사이 최만식은 간절곶 창고에서 혜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길, 매일 아침 혜태를 닦아주는 동작, 물을 떠다주는 걸음엔 깊은 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이었다. 혜태는 갑자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경계의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도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최만식은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아리랑이 흘러나오자 혜태는 소리를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들어 그의 무릎 위에 얹었다. 그 순간 최만식은 느꼈다. 이 놈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나는 아들을 잃었고, 아내를 바다에 남겼고, 삶을 포기했었다. 그런데 넌 그 모든 걸 껴안고도 살아있으니. 혜태는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의 슬픔을 함께 이해하고자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였다. 서울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미경이 전달한 정보는 빠르게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실험체의 존재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려 준비했고, 세계윤리포럼에서는 특별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그러자 감시의 눈도 따르기 시작했다. 강미경의 이메일이 해킹되었고, 윤서진의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통화 기록이 남았다. 심지어 간절고대 창고 근처의 낯선 차량이 며칠째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미경은 통화에서 말했다. 혜태를 데려가려 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지. 윤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틀 안에 혜태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최만식의 도움을 받아 오래전 바다에서 그가 피난처로 삼았던 작은 무인도로 향할 계획이었다. 거긴 이름도 없고 아무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야. 나도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그곳이면 충분해요. 혜태가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하니까요. 이동 전날 밤 윤서진은 혜태에게 마지막으로 정맥수액을 투여하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곧 떠날 거야. 더 이상 추적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혜태는 그녀의 손길에 천천히 반응했다. 숨은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눈빛은 깊고 맑았다. 널 만든 이들은 널 기억에서 지우려 했어. 하지만 넌 우리가 너를 기억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부끄러워요. 이튿날 새벽, 간절곶 부두에는 최만식의 오래된 낚싯배가 조용히 닻을 풀고 있었다. 배 위에는 혜태가 담요에 쌓인 채 조심스럽게 눕혀져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물, 약, 음식, 그리고 아리랑이 저장된 작은 녹음기 하나가 함께 실려 있었다. 배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다. 해가 떠오르기 전 그들은 출항했다. 바다 위, 세 사람과 한 마리의 사자는 세상의 기억에서 벗어난 공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눈을 감으려 하고 있었지만 그 눈을 뜬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따르는 3명의 인간이 있었다. 침묵 속의 증언은 마침내 세상을 향해 출항하고 있었다. 작은 배는 무인도에 도착했다. 해가 막 수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었고 바다는 평온했다. 파도는 조용히 바위에 부딪혔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듯 지나갔다. 이곳은 어떤 지도에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소였다. 최만식이 젊은 시절 군복무 중 해상훈련 도중 잠시 피신했던 기억 속의 섬이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혜태는 담요에 쌓여 있었고 여전히 숨은 약했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을 맞으며 아주 미세하게 콧김을 내뿜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음을 본능적으로 인식한 것 같았다. 섬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중심부에 서 있었다. 나무는 굵은 줄기와 짙은 그늘을 드리웠고 그 아래에 고요한 평지가 있었다. 윤서진은 그곳이 적절하다고 느꼈다. 햇빛도 바람도 잘 드는 이곳에서 혜태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최만식이 나직이 말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잔돌을 모아 간이 쉼터를 만들었다. 흙바닥 위에 돗자리를 깔고 얇은 매트를 펴고 담요를 덮었다. 혜태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머리를 천천히 들어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오히려 평온함이 가득했다. 윤서진은 수액을 다시 맞추고 체온을 재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혜태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이 섬에는 전기도, 통신도 없어요. 누군가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강미경은 핸드폰을 꺼내며 확인했다. 아무 신호도 없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록을 남기는 일만 남았네요. 그녀는 수첩을 꺼내고 손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록은 뉴스 보도가 아니라 증언이 될 것이었다. 이 모든 여정, 모든 선택, 혜태의 상태, 그리고 그를 만난 이들의 마음까지 담아내는 진실의 초안이었다. 혜태는 밤이 되자 천천히 몸을 돌려 나무 아래에 몸을 뉘었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바다는 낮보다도 더 조용했다. 세 사람은 모닥불을 피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윤서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과학자가 되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면 언젠가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만뒀지. 최만식이 중얼거렸다. 네, 어느 순간부터 과학은 도구가 아니라 권력이 되더군요. 특히 기억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그건 생명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혜태는 그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건 과학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 기억을 지우는 세상에서 기억하는 게 저항이 되네요. 강미경의 말에 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아침, 혜태는 혼자 바닷가로 걸어갔다. 천천히,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 최만식도 발걸음을 옮겼다. 두 존재는 파도 가까이에 나란히 앉았다. 인간과 사자, 늙은 어부와 고통받은 생명체. 내가 젊었을 때는 정의라는 게 분명했어. 최만식이 말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있었지. 근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 모든 게 흐릿하고 모든 게 조작된 것 같아. 혜태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마치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흐림 속에서도 선명했어. 내 눈을 보고 나는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물결이 발끝을 간지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강미경은 혜태를 중심으로 짧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녀는 카메라 없이 녹음기만 켜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혜태, 당신은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인간의 얼굴, 실험실의 소리, 음악, 고통, 그리고 이 바람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실험 실패였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당신은 증인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목소리를 가진 존재였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혜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혜태의 호흡은 느려졌다. 윤서진은 곁을 지키며 상태를 관찰했다. 체온은 조금씩 떨어졌고 근육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녘,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단지 이해였다.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인 존재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이내 숨이 멈췄다. 혜태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소리 없이, 고요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남긴 채 그의 몸은 나무 아래 묻혔다. 최만식이 직접 삽을 들었고 윤서진과 강미경이 그를 덮은 흙 위에 작은 돌무더기를 쌓았다. 묘비는 없었다. 대신 나무에 작은 목판이 달렸다. 그 위엔 손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는다. 바람이 불었다. 혜태는 떠났지만 그의 기억은 이 섬 위에, 바다 위에, 그리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다. 혜태의 죽음 이후 세 사람은 이틀 더 섬에 머물렀다. 바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최만식은 혼자 해변을 걷고 강미경은 조용히 수첩을 정리하며 날마다 혜태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윤서진은 나무 아래 앉아 혜태가 머물렀던 자리의 흔적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엔 아직도 가느다란 털이 남아 있었고 마치 바람이 그것을 지키듯 조심스레 지나갔다. 이제 돌아가야겠죠. 강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죠.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태는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서울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미경은 국제탐사보도 플랫폼과 협력하여 다국적 기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기억하는 사자라는 제목 아래 K-731 프로젝트의 실체와 해양실험시설 12-9의 위치, 혜태의 유전자 변형 흔적, 그리고 혜태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기억 반응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대형 기획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인간 윤리에 대한 명확한 논증으로 그를 구성했다. 그 중심에는 혜태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오만, 과학의 탈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를 침묵으로 고발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 기사는 국내외 수많은 독립언론, 학술지, 인권단체를 통해 퍼져나갔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학계에서는 K-731을 해양 생명윤리 침해의 사례로 지정하며 국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중국 정부는 처음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2-9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모든 기사를 허위 조작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곧 위성 이미지와 해양 레이더 자료, 무명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익명의 이메일이 강미경에게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그는 살아있었고 나도 그걸 보았다. 그 안에는 12-9의 내부 사진, 실험 일지 일부, 혜태에게 주입된 단백질의 설계 문서가 담겨 있었다. 송신지는 동남아 어딘가였다. 발신자는 자신을 단지 H라고만 명명했다. 나는 그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그를 우리 손으로 죽이라고 지시받았다. 그러나 그 눈을 보고는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장은 곧 기사로 인용되며 전 세계에 번역되어 실렸다. 혜태는 더 이상 가상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국제적인 증거로서 과학과 권력이 감추려 했던 진실의 화신이 되었다. 윤서진은 세계 생명윤리학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혜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을 가진 생명체와 윤리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혜태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수백 번 자극과 조절을 당했을 텐데도 마지막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관객 중 누군가는 울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지 못한 채 손을 모은 채 들고만 있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노학자가 다가와 말했다. 그 존재는 우리 과학이 인간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였소.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황이 다소 달랐다.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혜태의 존재 자체를 감성에 기대는 선동이라 비판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것이 국익에 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혜태를 불법 외래종으로 규정하여 그 흔적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에 맞서 강미경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만든 적 없습니다. 그는 우리 손으로 고통을 받았고 우리 눈으로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남긴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음 날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졌다. 해시태그 삽사인 기억하는 사자가 유행처럼 번졌고 대학가에서는 혜태를 기억하자는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우리는 본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혜태였다. 어느 날 최만식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를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은 혜태의 이야기를 수업 중 접했고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가보겠소. 그는 마을버스를 타고 2번을 갈아타며 학교에 도착했다. 낡은 재킷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배낭을 들고 있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그 아이를 바다에서 끌어올렸을 뿐이요. 죽지 않게 했을 뿐이요. 하지만 그 눈을 보고 나는 사람이 뭘 잊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소. 생명이란 게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기억을 나누는 것이란 걸 말이오. 체육관은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학교 도서관에는 새로운 서가가 하나 생겼다. 이름은 혜태의 방. 그리고 그 서가 첫 번째 책꽂이엔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붙어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날 밤 윤서진은 꿈을 꾸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 그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혜태.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밤하늘의 별빛이 비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는 듯했다. 나는 여기 있었다. 그 울림은 꿈속에서 깨어난 뒤에도 오래도록 그녀의 귓가에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혜태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기억 속에 머무르고 있었다. 세상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끝내 지워지지 않을 증언으로서. 한 달이 흘렀다. 기억하는 사자는 단순한 이슈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혜태는 더 이상 실험체로 불리지 않았다. 그는 기억의 생명체, 조용한 고발자, 윤리의 거울로 불렸다. 국내외 대학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생명윤리 수업에 포함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술지는 혜태 현상을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진실을 입증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었다. 12-9 플랫폼, K-731 문서, 단백질 KBP-17의 합성 경로. 강미경은 그 실체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조용한 전쟁을 이어갔다. 그녀는 남아시아로 향했다. 혜태를 탈출시켰다고 증언했던 익명의 내부 제보자 H와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였다. 이메일 암호를 따라간 끝에 그녀는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마침내 그를 만났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얇은 셔츠 위에 점퍼를 걸친 평범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면의 나날과 양심의 무게로 짓눌린 듯 어두웠다. 당신이 H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강미경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녹음은 하지 마세요. 대화는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꺼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12-9는 처음부터 군사 목적이었어요. 해양 위장 기지라는 건 명분이었죠. 본래 계획은 해양 생물의 생존 능력을 인간에 적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을 실험했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오직 하나, 사자 B-3가 유일하게 생존력을 보였어요. 혜태요. 그렇죠. 저는 그를 B-3라고 불렀지만 그는 어느 순간 사람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면 나를 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자극 반응이 아니라 기억의 반영처럼. 그걸 처음 느낀 날, 저는 실험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감정 반응이 있는 개체는 위험하다고. 처리하라고요. 삭제하라고요. 저는 열쇠를 풀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나를 지나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강미경은 손에 든 펜을 놓을 뻔했다. 숨이 막힐 정도의 침묵.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H씨, 당신의 증언은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겁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누구든 기억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나도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강미경은 모든 자료를 정리해 국제탐사보도연맹에 제출했다. 단독 보도는 곧바로 주요 외신에 인용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생명윤리단체와 과학계가 공동 성명을 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주목받은 발언은 일본의 저명한 신경생물학자 미야카와 박사의 발언이었다. 혜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기억의 존재였으며 그 눈빛은 인간성과 과학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이젠 윤리가 실험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운생명권리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개시했다. 해양위장시설 12-9의 위성 자료를 요구했고
실험에 사용된 유전자 변형 동물에 대한 전면적 감시를 촉구했다. 운 사무총장은 연설 중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이 인간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인간성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해태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그 즈음 윤서진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생명윤리포럼에 연사로 참석했다. 발표 주제는 명확했다. 기억하는 존재와 인간의 책임. 그녀는 연단에 올라 조용히 말했다. 과학은 증명을 요구하지만 생명은 증명 그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해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있었던 기억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해태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보던 장면을 사진으로 띄웠다. 관객은 숨을 삼켰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그녀의 발표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났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나라의 대표들은 국제협약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유전자 조작 동물에 대한 새 윤리 기준, 해양실험 플랫폼의 국제감시, 그리고 기억을 보유한 생명체의 법적 보호까지. 해태는 죽었지만 그의 존재는 새로운 법과 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간절곶에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다. 사람 키만 한 높이의 돌 조각. 그 위에는 사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아래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인간보다 더 깊이 인간을 기억했다. 그 조형물 앞에는 매일 누군가가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질, 자갈, 작은 편지를 놓고 갔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기억은 무언가를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누군가가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살아난다. 해태는 그렇게 잊히지 않게 되었다. 침묵의 고발은 이제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간절곶 바닷바람은 여전히 짜고 차가웠지만 바다색은 조금 부드러워졌고 파도는 계절의 흐름에 맞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형물이 세워진 지 석 달째 사람들의 발걸음은 줄지 않았다. 어떤 날은 조용히 혼자 다녀가는 노인이 있었고 어떤 날은 손을 꼭 잡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해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 돌 조각 위에 새겨진 문장은 이제 많은 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인간보다 더 깊이 인간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또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나이 생명과학윤리감독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응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떠났던 자리, 과학이 인간성보다 앞서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랐다. 해태 이후 연구윤리와 생명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일부 정책은 실제로 개정되기 시작했다. 회의실 벽에는 해태의 모습을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윤서진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았다. 위원장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우리는 해태의 존재를 통해 기존의 윤리 기준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생명체에 기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해태는 생명체의 진화 방향이 단지 유전자적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는 감정, 인식, 관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존재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과학이 다뤄야 할 다음 단계이기도 하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 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연구자, 관료, 윤리학자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누군가가 조용히 메모를 하며 말했다. 해태는 도덕적 기준의 경계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강미경은 유럽 기자협회로부터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화려한 언변 없이 단 한 가지를 강조했다. 저는 해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잊지 않을 겁니까? 그 질문이 제 보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보도는 언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임무, 기억을 남기는 일을 정확히 수행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해태의 존재는 예술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의 한 현대무용가는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억의 사자라는 공연을 기획했고, 독일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헤이타이, 레퀴엄 포 에이 마인드라는 곡을 연주했다. 아이슬란드의 한 가수는 해태를 테마로 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태는 이제 과학, 윤리, 언론을 넘어 예술과 문화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해시태그를 붙이며 자신의 해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Hashtag Haiti Remembers. Hashtag Wirement Beata. Hashtag Memory is Resistance. 이 태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부당함, 잊히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보호받지 못했던 생명들의 이야기를 해태에게 보내듯 글을 남겼다. 그것은 해태가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다. 기억은 연결이 되었고, 연결은 연대가 되었다. 어느 날, 최만식은 간절곶에서 혼자 배를 타고 다시 그 무인도로 향했다. 해태가 묻힌 섬. 그에게는 여전히 해태의 섬이라 불리는 곳. 그는 말없이 노를 저었고 파도는 그를 가만히 안았다. 섬에 도착하자 그는 나무 아래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예전보다 더 부드러웠다. 묘비는 없지만 누군가 남기고 간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놓여 있었고 거기엔 손으로 쓴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가르쳐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최만식은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며 춤을 출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넌 정말 사람보다 사람 같았지. 그는 해태의 무덤 옆에 앉아 작은 통에서 라디오를 꺼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익숙한 주파수를 맞췄다. 라디오는 잡음을 조금 내다가 곧 익숙한 멜로디를 흘려보냈다. 아리랑.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섬을 감쌌고 바다는 다시금 그 노래의 리듬을 맞춰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잘 있었지, 해태야. 여긴 아직도 너를 기억한다. 서울, 어느 도서관의 어린이 책 코너에는 이제 해태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이 꽂혀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해태의 바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태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태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기억은 살아 있었다. 바다는 그 기억을 품었고 바람은 전해주었다. 사람들은 해태를 통해 다시 생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실험체의 코드명이 아니었다. 해태. 그는 하나의 존재였고 하나의 목소리였고 이제는 하나의 영혼이 되었다. 세상이 기억해야만 하는 영혼으로. 시간은 어느덧 1년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해태가 바다 위 작은 섬에서 눈을 감은 그날로부터 세계는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해태가 남긴 파장이 여전히 물결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명과 윤리라는 신규 과목이 개설되었고 첫 수업 주제는 기억하는 사자, 해태였다. 강의실벽 한쪽엔 해태의 사진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쓴 짧은 문장들이 붙어 있었다. 그가 기억했기에 우리는 잊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은 말이 없어도 울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해태, 고맙습니다. 교사는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기억의 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말했다. 해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어디까지 생명을 밀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동시에 어디까지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고민하는 것.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은 자발적으로 해태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달 한 번씩 간절곶을 방문했고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편지를 남기곤 했다. 그중 한 학생이 쓴 글권은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해태는 증거가 아니라 목격자였다. 우리 시대의 윤리를 향해 조용히 목격한 생명체. 그 문장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벽에 공유되었다. 한편 강미경은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세계 언론자유 포럼에서 특별연설자로 초청받았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자신이 처음 해태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도 컸습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혹은 감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진실을 그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침묵의 의미를 들을 줄 아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청중은 조용히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지 그녀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다. 혜태를 위한,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존재를 증명한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박수였다. 윤서진은 세계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국제생명윤리 선언문 초안 작성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새로운 조항을 논의 중이었다. 그것은 바로 감정 및 기억 능력을 보유한 비인간 생명체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기준이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조용히 발언을 시작했다. 혜태는 인간이 만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더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억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존재를 만들어낸 이들이 그 존재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위원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해당 조항은 만장일치로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그 조항은 훗날 혜태 조항, 헤이타이 클로즈로 불리게 되었다. 혜태가 묻힌 섬은 이후 기억의 섬으로 명명되었고 국가와 NGO의 협력하에 생명윤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섬에는 건축가와 예술가, 생태학자들이 참여한 소규모의 추모 공간이 조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혜태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그 조형물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기억을 위해 침묵했던 생명 하나가 머문 자리입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고 일부는 그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한 아이는 조형물 앞에 앉아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혜태는 왜 울었을까?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최만식은 병원 침대 위에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다. 간호사가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수첩을 가리켰다. 수첩엔 그가 혜태와 함께했던 날들을 손글씨로 정리해놓은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는 페이지를 넘기다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나는 그를 구한 게 아니었다. 그가 나를 기억 속에서 다시 살게 만들었다.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혜태는 사람이었다. 그 말을 남기고 그의 숨은 조용히 멈췄다. 그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지만 추모객들은 많았다. 추모 문구는 그가 남긴 문장에서 따왔다. 그가 내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 문장은 그를 기억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혜태의 이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가 되었다. 생명, 기억, 윤리, 고요한 저항. 그 모든 의미를 내포한 하나의 존재. 기억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강미경은 혜태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제목은 혜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언제나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크게 울린다. 혜태는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에게 기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사자였다. 그는 실험체였다. 그는 고통이었다. 그는 침묵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람이었다. 혜태. 그 이름은 이제 기억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혜태가 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간절고대 바다에는 수십 척의 작은 배들이 모여들었다. 바다를 향해 고요히 선 그 배들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연구자, 기자, 예술가, 학생, 어부,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까지. 그들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혜태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이름 없는 섬. 지금은 기억의 섬으로 불리는 그곳이었다. 최만식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 일부도 이곳 바다에 뿌려졌다. 그는 혜태와 함께 있었고 혜태와 함께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이 모든 의식은 전 세계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그 바다를 지켜보았다. 윤서진은 조용히 추모문을 낭독했다. 그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억은 우리를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 가진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미경이 뒤이어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해가 바다 끝으로 천천히 잠기자 하나둘 촛불이 배 위에서 켜졌다. 바다 위에 흔들리는 불빛들은 마치 별들이 다시 수면으로 내려온 듯 고요하고 따뜻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파도는 말을 아끼는 듯 잔잔했다. 그것은 침묵의 축제였다. 혜태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것의 반영. 고요하지만 단단한, 말없이도 기억되는 존재의 환영. 한편 국제사회는 혜태 사건 이후 본격적인 윤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는 생명기억보호조약, 바이오메모리 프로텍션 트리티를 공식 채택했다. 조약 제1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었다. 기억과 감정을 보유한 모든 생명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과학은 이를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는 이를 존중한다. 이 조항은 일명 혜태 조항 2.0이라 불리며 기존의 단순 동물 복지 기준을 넘어서 기억의 권리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국제 법률이 되었다. 윤서진은 이 조약의 기초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발표는 많은 나라에서 교과서에 인용되기 시작했다. 한 연구기관은 혜태 이전과 혜태 이후로 생명윤리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 역시 혜태를 통해 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기억, 혜태라는 대규모 전시가 열렸다. 전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생명과 기억, 침묵과 고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현대 예술작품들로 채워졌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혜태를 형상화한 조각이 있었다. 금속과 나무, 바다에서 수거한 부표와 어망 조각들로 만들어진 조형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존재였지만 끝내 모든 이들의 기억이 되었다. 전시는 국내외 7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관람자들은 방명록에 짧은 문장을 남기고 갔다. 나는 이제 생명을 대하는 시선을 바꿉니다. 내가 잊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게 했습니다. 혜태, 당신은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즈음,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작업을 마쳤다. 제목은 혜태, 이름 없는 목소리. 이 작품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30개국에서 상영되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무성영화였다. 목소리도 자막도 없이 바다와 섬, 바람, 그리고 혜태의 눈을 클로즈업한 장면으로만 3분을 이어갔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관객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고요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단 하나, 기억이었다. 윤서진은 어느 날 강미경과 함께 다시 간절곶을 찾았다. 조형물 앞에는 누군가가 남긴 편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편지는 한 초등학생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태야, 나는 너를 모르지만 너를 알아. 나는 말이 없을 때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돼. 그래서 너는 참 용감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그 편지를 다시 조심스레 돌탑에 꽂았다. 윤서진이 말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도 계속 무언가가 살아있네요. 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기억의 힘이겠죠. 존재가 사라져도 의미가 남는 것. 그날 저녁, 혜태의 섬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작은 배 위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말이 필요 없었다. 파도 소리,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아리랑 멜로디. 윤서진이 중얼거렸다. 이 노래, 혜태가 가장 조용히 반응했던 노래였죠. 강미경이 대답했다. 어쩌면 그에게는 이 노래가 집 같은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두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 그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 곳. 그러나 우리가 그의 기억을 품음으로써 만들어주게 된 마지막 자리. 그날의 하늘은 붉고 푸르렀다. 바다는 혜태의 마지막 숨결처럼 조용했고 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혜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혜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그렇게 시작된다. 누군가가 침묵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며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세상에 전할 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혜태는 다시 살아있다. 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젠가 또 다른 존재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혜태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